자, 오늘은 우리 주기적 성질 배우고 있는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이온화 에너지는 아이오닉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IE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정의는 뭐냐면 기체 상태 중성 원자에서 중성의 상태라는 거죠. 중성 원자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만 조금 확대를 시켜보면 여기 나트륨이 있죠. 나트륨이 있는데 가장 바깥에 전자를 떼어냈대요. 예전에 예전이 아니고 그 시험 치기 직전에 N이퀄 첫 번째 껍질, N이퀄 무한대 껍질에서 무한대 껍질까지 전자를 보내는 거, 얘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 그랬지.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다고 하면 여기 나트륨의 가장 바깥 껍질, 색칠하고 있는 바깥 껍질을 무한대 껍질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온화의 개념이고,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495kJ/몰이더라. 1몰당 495kJ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나트륨에 있는 바깥에 있는 전자가 무한대 껍질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N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응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나트륨에다가 495kJ의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고 전자가 하나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X라는 기체가 있을 때 이 기체의 X에 해당하는 IE, 이온화 에너지를 주게 되면 X는 전자 하나를 잃고 X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정의는 어렵진 않죠.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성을 보는 거니까 같은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 같은 쪽이니까 밑으로 가는 거지. 아래로 갈수록. 오케이? 그러면 일쪽 리튬하고 나트륨 비교해보자. 리튬하고 나트륨을 비교해보자. 그러면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3개에서 전자 2개, 이렇게 전자 하나를 뜻하는 거고,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 있는 거고요. 여기 2개, 8개,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8개 있는 거고, 여기 전자 2개가 있어요. 이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리튬에서는 요 전자가 될 거고, 나트륨은 이 전자를 무한대 껍질까지 보내는 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지. 여기 얼마만큼 에너지 줘야 되느냐.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떼어내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잡아당기고 있는 힘.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자를 떼어낸대요. 전자를 떼어낸다고 하는 거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핵, 좀 왼쪽에서 볼까요? 가운데 있는 요 핵이 있죠. 이게 가운데 핵으로부터 바깥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설명할게요. 요 핵하고 바깥에 있는 전자 사이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그치?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둘 사이에서는 잡아당기고 있는 인력이라는 게 작용하겠지. 맞나요? 그러면 이 전자를, 바깥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 껍질까지 보낸다고 하면
이 둘이 잡아당기고 있는 인력보다 큰 힘을 줘야 되겠지. 에너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겠죠. 핵과 전자 사이에 잡아당기고 있는 힘, 인력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다시 그림 가보면 그러면 결론은 요거예요. 리튬에서 핵과 전자, 나트륨에서 핵과 전자 요 둘 사이에 적용하는 인력 1번하고 2번이라고 했을 때 인력이 어디가 더 강한가 센가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 인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서 적용하는 힘이니까 이 인력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인력은 가까워야 세지겠니? 멀어야 세지겠니? 가까이 있어야 인력이 세겠지?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떠한 A라는 학생은 요만큼 있고 B라는 학생은 요만큼 있고 C라는 학생은 저 뒤에 있대요. 그럼 A하고 작용하는 게 더 상호작용이 더 강하게 일어나겠죠. C에 있는 멀리 있는 학생하고는 상호작용이 강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 강해지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양성자 3개가 잡아당기는 게 세겠니? 양성자 10개가 잡아당기는 게 세겠니? 양성자 10개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강하겠지. 그리고 전하량이 크면 또는 높으면 강해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에서 F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R은 거리를 뜻하는 거고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Q1하고 Q2는 전하량을 나타내요. 그리고 K는 상수예요. 상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R 제곱분의 Q1, Q2인데 거리는 작아야 되는 거고 Q1, Q2는 커야지 인력이 세지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우선이에요. 거리가 우선. 그러면 리튬하고 나트륨 다시 비교해 봅시다. 리튬하고 나트륨 거리는 제곱값이란 말이에요. 제곱값. 맞지? 그러니까 껍질이 2개 있는 상황하고 껍질이 3개 있는 상황하고 거리가 3개 있는 상황이 거리가 더 길죠. 근데 그 거리의 제곱값이라고.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거리하고 전하량이 있다고 하면 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하량보다는. 됐나요? 그러면은 이 원자에서 거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 껍질수를 나타낼 수 있지. 껍질수가 작으면 인력이 강한 거예요. 핵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만 가지고 있어요. 전자 하나는. 근데 전하량이 곱이 커지려고 하면 얘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 양성자 수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양성자 수야 전하량이야? 아니, 양성자 수야 전하량이 아니야. 양성자 수야 껍질수야? 껍질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겠지. 거리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 전하량은 단순 곱인데 전하의 전하량은 항상 일정한 거니까 양성자 수에만 의지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껍질수로 따지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리튬하고 나트륨 비교했어요. 리튬은 껍질수가 2개, 나트륨은 껍질수가 3개. 그럼 인력은 어느 쪽이 더 커요? 요 2개 비교했을 때 인력은 나트륨이 리튬하고 따지면 리튬이 훨씬 더 크지. 그러면은 리튬에 속해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도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하고 나트륨을 비교하면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 돼요. 같은 쪽에서. 그러면 나트륨하고 칼륨 비교하면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지. 껍질수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요거 이해되겠지? 같은 쪽에서는 껍질 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구나.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 자체는 인력과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정리를 조금 할게요. 결국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이 인력을 극복하는 거. 인력보다 큰 힘을 줘야지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단순하게 말하면 인력을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고 그 인력보다 큰 힘을 주면, 센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한번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 봤으니까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 이거 하고 나서 정리할게요. 왼쪽에서요. 같은 주기에서 그러면 리튬하고 베릴륨을 비교해보자. 리튬은 이렇게 전자 2개, 전자 하나 있는 거고, 베릴륨은 양성자가 4개니까 전자 둘, 넷, 여기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힘, 여기 있는 전자 2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힘, 이게 각각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하고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클 것인가? 이온화 에너지가 클 것을 예측을 하려고 하면 F를 떠올리면 되고, 인력을 떠올리면 되는 거고,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인데 이 R 값은 껍질수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요 2개 껍질수 같아요. 같은 주기니까. 그러면 결국 전하량의 곱인데 앞에는 전하량이 3 곱하기 1일 거고 베릴륨은 4 곱하기 1일 거예요. 그럼 인력은 누가 더 커? 베릴륨이 더 크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이건 안 어렵죠? 그래서 같은 쪽에서 주기성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같은 쪽에서 원자분해가 클수록, 그러니까 R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렇죠? 이유는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인력이 감소한다는 주된 이유는 뭐야? 거리가 되겠지. 껍질수라고 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분화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해요. 증가한다. 왜? 인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인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성자 수가 커진다. 핵의 전하량이 커지는 거죠. 양성자 수가 커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별표를 해주세요. 여기에 대체로라는 말을 적어 놓읍시다. 별표 하나 치고요. 그러면 무작정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증가하는 건 아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들은 같은 조기야, 같은 주기야? 같은 조기지, 맞지?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지. 여기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어요. 같은 조기니까. 됐죠? 그 다음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리베, 붕탄, 질산, 플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같은 주기를 뜻하는 거겠지?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 요소들인데 얘들 보니까 아까 증가한다고 했었는데 봐봐 쭉 증가는 하고 있지. 이렇게 이온 에너지는 증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 부분은 감소하고 있고요. 요 부분도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같은 주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감소하고 있고 여기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베릴륨은 2족이고요. 붕소는 13족이고 질소는 15족이고 산소는 16족이에요. 마그네슘도 2족, 알루미늄도 13족, 인 15족, 황 16족. 이 13에서 감소하고 15, 16에서 감소하고 이 13에서 감소하고 15, 16에서 감소를 하네요. 증가하는 경향 중에서도. 그럼 그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체로 증가하지만 여기서는 감소하고 15, 16에서도 감소한다. 됐죠? 예외가 존재한 거죠. 대체로 증가한다. 예외가 있다는 뜻인 거고요. 예외가 있으니까 왜 그런지를 봐야 되겠죠. 23, 15, 16은 23부터 먼저 봅시다. 베릴륨하고 붕소하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이에요. 4번 베릴륨은 여기가 1s라고 하면 전자가 이렇게 두 개, 맞지? 여기에 2s라고 하면 전자가 이렇게 두 개 배치되는 게 베릴륨의 전자 배치예요. 베릴륨의 전자 배치가 이렇다. 그 다음에 5번 붕소의 경우에는 전자 배치를 하면 1s 껍질에 1s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2s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p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요. 얘가 이제 붕소에 된다고 했을 때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거냐고 하면 여기 있는 전자 하나,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거고 붕소에서는 이 p 오비탈의 전자를 떼어내는 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지. 근데 여기가 내가 보는 것처럼 여기가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한대 껍질은 여기 있겠지. N=, 무한대 껍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 껍질의 거리는 요만큼일 거예요. 그리고 이 p 오비탈에서 이 무한대까지는 이만큼이야. 요게 이온화 에너지를 뜻하는 거지. 이 차이가. 맞죠? 요 차이가 이온화 에너지를 뜻하는 거라고. 붕소의.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가 더 커요? 베릴륨이 더 크지. 작은 거는 붕소가 더 작고.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한대 껍질까지 전자를 보내야 되는데 전자 배치를 보니까 S2하고 13에서는 S에서 P로 넘어가는, 여기가 2P 오비탈이니까 P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붕소 베릴륨의 전자 배치 자체가. 그러면은 2S 오비탈하고, 이유는 뭐겠니? 이 전체 이유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에. 맞죠? 준위 차이 쉽게 말하면 ES하고 2P 오비탈을 따지면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2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 걸 떼내는 게 무한대까지 보내는 게 더 쉬웠다는 거예요. ES 오비탈에 있는 것보다. 맞니? 그러면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에서는 3s하고 3p가 되겠지? 그러니까 4s, 4p도 마찬가지겠지. 결국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에.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싸움의 법칙과 약간 연관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15, 16을 보면 이거 15,
질소는 원자번호 7번 질소고요. 산소는 8번 산소예요. 이것도 전자 배치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볼게. 얘는 1S에 둘, 이거는 위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2S에 전자가 둘, 맞지? 그 다음에 2P에 전자가 하나, 둘, 셋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2P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자 배치를 하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을 따진다고 하면 질소에서는 여기 있는 전자, 2P에 있는 아무 전자나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봐봐. 한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하고 두 개 있는 경우하고 어느 쪽이 더 불안할까? 불안정할까? 오비탈이라는 공간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하고 두 개 있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불안할까? 두 개 있는 쪽이 더 불안하겠지. 전자는 같은 마이너스인데 한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거 불안한 거라고. 반발이 있잖아. 반발력이 존재하잖아. 오비탈 내에 전자가 존재하게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자를 빨리 떼어내고 싶어 할 거예요. 이해되겠니? 질소는 그냥 안정되어 있는 상태잖아. 한 오비탈에 하나씩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산소처럼 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는 곳에서 이 전자를 빨리 떼어내고 싶어 해요. 빨리 떼어내가지고 홀 전자 수를 최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정되게 배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를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산소의 이온 에너지가 더 작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23, 15, 16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23에서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의 에너지 높이 차이 때문에 그러는구나. 15, 16은 홀 전자가 아니고 짝이 지어 있는 전자니까 이 전자를 빨리 버리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전자를 굳이 버리고 싶지 하지 않은 거예요. 홀 전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되겠죠? 이온 에너지 뭔가 생각할 게 좀 있죠. 물론 계약해가지고 그 첫 시간에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마치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유효핵전화하고 이온화 에너지 관계는 어떤 걸까? 유효핵전화는 전자가 느끼고 있는 핵의 전하량이라고 그랬어요. 맞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그 두 개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언뜻 보면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두 개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묘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유효핵전화 봅시다. 유효핵전화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 주기율표가 있으면 밑으로 가면 증가, 오른쪽으로 가도 증가예요. 맞나요?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밑으로 가면 감소고요. 오른쪽으로 가야 증가예요. 이 증가하는 것도 대체로 증가한다는 거지. 그러면 유효핵전화의 개념을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얻을 수가 없겠지. 핵 전하가 증가하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 맞나요? 유효 핵 전하는 뭐냐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느꼈을 때 핵의 전하량 양성자 수가 많아. 그러니까 핵의 전하량이 강해지는 거지. 핵의 전하량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유효 전하가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전자를 떼기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유효액전화를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유효액전화는 인력의 개념에서 봐봐. 우리 이온화 에너지를 인력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유효액전화는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야? 아니면 전자가 지 혼자 느끼는 힘이야? 전자가 자기 스스로 느끼는 힘이지. 아, 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야, 저기 핵이 양성자가 이만큼 강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그냥. 쟤 너무 좋아, 쟤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는 거라고. 잡아당기지는 못하고. 어떤 관계야? 짝사랑이지, 얘는 그냥. 그냥 혼자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은 인력의 개념이에요. 네가 마이너스고 내가 플러스니까 서로 잡아당겨. 너 도망 못 가라고 하는 거라고. 유효액전화는 나 혼자 난 여기 있으니까 저만큼 힘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온화 에너지는 니하고 내가 서로 좋아하니까 너는 도망 못 가라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를 전자를 떼려고 하면 그 잡아당기는 힘보다 큰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인력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효액전화를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접근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오늘 배웠던 거. 이온 에너지는 중성인 상태의 원자에서, 기체인 원자에서 전자를 일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 이 이온화 에너지는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인력의 크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인력은 쿨롱의 법칙 또는 쿨롱의 힘으로 공식이 유도가 되어 있고, 이 공식 F는 R제곱분의 Q1, Q2 곱하기 K, K는 무시하면 되겠지. 그래서 R은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니까 이건 껍질 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Q1 곱하기 Q2는 어차피 전자 하나는 전하량은 다 동일하지.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에 따라 가지고 Q1 곱하기 Q2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성자의 수 Q1, Q2 그리고 껍질수 R제곱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는 R제곱 값이다. 껍질수가 제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쪽에서는 감소하고요,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하는데 막 증가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증가하더라. 대체로 증가한다는 것은 증가하지 않는 구간도 있다라는 뜻인 거고, 증가하지 않는 구간은 23, 15, 16, 23, 15, 16, 23, 15, 16 치면 나와야 돼. 23, 15, 16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서 23, 15, 16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13에서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 15, 16에서는 홀 전자 수가 최대게 되게 하려고, 또는 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두 개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약간 들뜨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 전자를 떼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계약해서 봅시다. 안녕.